정치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 한겨레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정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정병국입니다. 예, 바쁘실 텐데 시간 내서 저희까지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먼저 이승준 기자가 정병국 의원 어떤 정치인이신지 좀 간략히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정치뉴스에서 남원정이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이십니다. 남경필, 원희룡, 정병국. 새누리당, 한나라당에서 소장 개혁파로 여의도에서 정풍운동이나 그 보수의 개혁에 관해서 꾸준히 목소리를 내오신 분이고요. 김영삼 대통령 청와대에서 정계 입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16대부터 경기 여주 양평에서 내리 5선, 이 뭐 흔치 않은 일이기도 하죠. 내리 5선을 하신 분이고요. 2011년 이명박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른정당 창당 멤버로 초대 대표를 맡으셨고요. 지금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임팩트 있게 잘 소개를 해주셨네요. 처음에 시작하실 때 네. 청와대에서 시작하신 건 아니고 장도동 비서로 예, 시작하신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 YS 비서 통일민주당 시절에 시작을 했죠. 네, 아주 젊으실 때부터 정치에 좀 뜻이 있으셨던가 보죠? 꼭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대학 다니면서 학생운동을 하다가 80년대의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동참을 했고, 제가 꼭 지금 우리가 이제 그 87년 체제인 지금 현재의 헌법 이제 개정하자라고 하는데, 좀 아이러니컬하게도 저는 그 당시에 직선제 개헌 투쟁을 그 거리에서 했던 사람이고, 또 6.29 선언을 그 당시에 안기부 남산에서 네. 취조실에서 제가 그걸 맞이를 했어요. 네, 고생 많이 하셨네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남다른 감회도 있고, 또 우리가 그 거리에서 투쟁하면서 쟁취했던 그 87년 체제를 이제 30년 지난 오늘날에 와서 그 명을 다했다. 이제 바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또 개헌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 미국에 다녀오셨는데요. 예. 자, 동북아 평화협력 의원 외교단의 일원으로 다녀오셨는데, 자, 이런 단체가 원래 있습니까? 간단히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그거는 이번 국회가 출범을 하면서 정세균 의장께서 그 의원들 간의 육자회담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정동영 의원이 중심이 됐고, 그래서 지난해 11월 달에는 그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의 주변 인물들이라든가 트럼프 대통령이 잘 모른다, 그래가지고 대표단을 또 꾸려가지고 미국을 방문했던 경험이 있고요. 이번 주에 두 번째 활동을 한 거죠. 오는 11월 초에는 중국을 또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예. 자, 정동영, 이석현, 김두관 이런 의원들하고 다녀오셨는데요. 네. 이번에 왜 자유한국당에서는 아무도 안 가셨습니까? 자유한국당은 별도로 그 저희들이 미국 가기 이전에 그 자체적으로 다녀왔어요. 또 생각의 차이가 워낙에 크고 그렇기 때문에 함께 동참을 못했는데, 이번 중국 방문할 때에는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은 지난번에 자유한국당이 이철우 의원 그렇습니다. 모셔서 우리 프로그램에서 인터뷰를 한 일이 있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이번에 미국에 가서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나고 대화도 많이 하셨을 텐데요. 네. 그 중에서 좀 중요한 내용만 좀 간략히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저희가 워싱턴에 이틀 풀로, 하루는 일요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못 만났고요. 이틀 동안 월화, 그러니까 3, 4일 이틀 동안에 13타임 미팅을 했어요. 네. 뭐 거의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식사도 다 미팅으로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대표적으로 미 국무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관 밑에 차관이 3사람 원래 있는데 1명밖에 지금 임명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차관 밑에 차관보가 24명이 있는데 3명밖에 임명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우려스럽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는데, 그 중에서 그 토마스 세년 차관을 만났고, 그 3분의 차관보 중에 2분을 엘리어트 강이라든지 조셉 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만났고, 또 관련된 국장급들도 만났고요.
그리고 의회에서는 그 하원 외교위원장인 에드 로이스라든지 또 아태 소위원장 테드 요호 그리고 또 군축 담당 소위원장인 윌슨 그리고 또 상원의 군축 관련된 분야에 있는 분들도 만났고요. 그리고 갈루치를 비롯해 가지고 미국 정가의 한국 전문가들을 두루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한반도에서 전쟁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시던가요? 하나같이 그분들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 공감대를 해요. 그러나 그분들이 우려를 하는 것, 또 저희가 가서 느끼고 우려스럽다라고 느낀 것은 일치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미국 그래도 우리가 보기에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되는 나라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스템이 작동이 하지 않는 거예요. 앞에서 그렇죠? 말씀드린 대로 네.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이래 근 1년 가깝게 됐는데 아직까지도 그 인선이 다 끝나지 않은 겁니다. 그렇군요. 그게 이제 무엇을 반증하느냐면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 예측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에서도 민주당에서도 아웃사이더였다. 이런 측면들이 좀 불안하게 보여졌고요. 뭐 실질적으로 의회 지도자들도 관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가 끊임없이 말폭탄 세례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어요. 근데 어느 시점에 가서 그 스파크가 일어나서 우발적 사고로 연결되지 않을까. 이게 바로 전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걱정들을 하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느꼈고요. 우려스럽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우리 남쪽의 대책 중에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하자 이런 요구가 국내 여론에도 꽤 있고요. 뭐 이런 여론이 있다는 것을 미국 쪽에서도 알고는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 쪽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미국 쪽에 먼저 그 자유한국당에서 다녀오면서 만났던 분은 그 대표적인 게 엘리어트 강 이분은 차관보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미국의 근본적인 정책이 비핵이기 때문에 그 비핵화이기 때문에 그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에 지금 전술핵을 배치해야 된다는 여론이 68%, 또 심지어는 핵을 개발해야 된다 하는 의견이 60%까지 나온다. 이것은 우리가 핵을 갖기 위해서 개발을 하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까지는 우리는 공고한 한미 동맹 속에서 미국의 핵우산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전술핵 배치도 포기를 했던 거다. 그런데 지금 북한이 핵을 가진 이 시점에서 그 핵우산이 공고화될 수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우려들을 한다. 그런 것에 대한 반증이다. 이거 이면에 대해서 미국이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더니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 깜짝 놀래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연결해서 제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우리가 지금 보면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후보자 시절에 사드 배치를 반대했던 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를 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층에서는 사드 배치 반대를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대한 대가로 중국으로부터 무려 60조가 넘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 경제적 손실을 당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가 불구하고 사드 배치했던 것은 한미 간의 그 동맹이 얼마나 중요하고 한미 간의 공조가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온 거다. 이것을 미국이 정확하게 봐야 된다. 그리고 왜 우리 국민들이 전술핵이라도 배치를 하려고 하는지 하는 이면의 내용들을 정확하게 봐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고요. 핵을 배치하자, 핵을 개발하자 하는 사람들이나 대화론자들이나 하나같이 한반도에서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데는 같은 뜻이다. 다만 전쟁을 억제하는데 핵을 갖는 것이 더 유리한지
대화를 통해서 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이 차이일 뿐이다 하는 얘기를 분명하게 전달을 했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견해에 대해서 미국 쪽 사람들도 100% 공감하던가요? 하나같이 어느 분도 공감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하고 의논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는 게 의외의 반응이었고, 그러다 보니 그 트럼프와 김정은의 말폭탄이 이 에스컬레이터를 타서 우발적 사고로 연결될지 모른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들은 표명하는 걸 봤습니다. 미국 안에 트럼프 리스크가 좀 있군요. 심각해요. 네. 그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 하는 것까지를 포함을 해서 좀 저는 심각하게 봤고요. 특히 한미 FTA 같은 재협상 요구하는 것도 우리가 국내에서 느끼는 것하고 워싱턴 정가에서 느끼는 거는 완전히 딴판입니다. 실제로 폐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던가요? 실질적으로 폐기된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그 에드로이스나 테드요 아떼 소위원장 또 외교위원장은 직접적으로 트럼프한테 폐기해서 안 된다 하는 레터까지 냈고 그것을 저희들한테까지 직접 줬어요. 정가에서 이 정도라고 한다고 하면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미 FTA가 단순하게 경제적인 측면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만약에 한미 FTA를 폐기를 했을 경우에 주변국이 잘못된 메시지가 전달이 될 가능성이 신호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미국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더 많을 거다. 이런 얘기를 분명하게 전달을 했고요. 그런데 우려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자유무역협정을 폐기하겠다라고 공언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TPP는 이미 추진하던 거를 중단을 시켰고,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미 FTA가 재물이 될 수도 있다. 재물이 되고 나프타는 살리고 이렇게 갈 가능성도 있다는 전문가들 중에 한 사람은 이렇게 예측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지금 국내적 상황에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들을 많이 나오는데 정말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 한미 FTA 재협정은 새로운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청와대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제 이런 대화를 나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특별한 당부나 우려 이런 걸 하지는 않으시던가요? 당부나 우려를 말씀하셨다기보다 진지하게 저희들 말씀을 들었어요. 네, 경청하셨고요. 예, 네. 진지하게 말씀을 들었고, 일단 추석 연휴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함께 가서 이 위기적인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쭉 듣고 느낀 바들을 쭉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향후 북핵 문제라든가 또는 한미 FTA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처리하는 데서 저희들 느낌과 또 조언을 말씀을 드렸고 아주 진지하게 들으셨어요. 네. 저희들 얘기에 대해서 또 설명도 있으셨고 몇 가지 설명도 있으셨고 그랬지만은 그것에 대해서는 청와대를 통해서 네. 듣는 것이 저는 예의라고 생각을 해서 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걸 직접 제 입으로 옮기지는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과거에 이제 좀 대북 교류 협력이라서 열린 입장을 좀 보이셨잖아요. 근데 지금의 북한과 김정은 여건에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답답한 거죠. 네. 모든 게 대화로 평화적으로 접근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 단계를 넘어섰다고 봐요. 일단 북한, 우리가 대화의 상대라고 생각하는 김정은이가 대화에 응하고 싶지를 않은 거예요. 미국에서도 그동안 세 방향으로 대화를 추진을 했었고 실질적으로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6차 핵실험 이후에는 그걸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미 북한은 그동안의 대화를 이제 응하고 또 요구했던 부분들은 시간 벌기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6차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실험을 발사를 하면서 자신감을 얻게 됐고,
이제는 그게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북한에서 핵이라든가 그걸 발사하는 미사일 체계를 다 완성한 단계 속에서 대화를 해도 대화로 나오려고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더 이상 핵 문제는 남북 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국제적인 문제가 됐고 특히 미국과 북한과의 문제로 이게 이제 아주 그 첨예하게 대두가 됐죠.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국제 간의 공조고 미국 간의 공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압박과 제재를 하는데 동참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다만 저희들이 미국에 가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는 해야 되는데 그 대화를 하기 위한 대화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난국, 이 위기 국면을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대화의 채널은 가져야 된다. 그것은 지금과 같이 뭐 제3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대화하는 게 아니라 북한의 체제는 김정은, 김정일, 김일성 1인 독재 체제이기 때문에 그 누구하고 대화를 해서 그 연결이 되지 않는다. 또 솔직하게 대화한 내용과 결과를 그 1인 체제에서 그 김정은에게 그대로 전달이 된다고 보지 않는다. 직접 다이렉트로 대화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 김정은과 함께 해야 된다. 심지어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 사람 중에서 김정은 얼굴을 대면한 사람이 있느냐 내가. 로드맨 이해는 없다. 대한민국에서도 없다 이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대화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의미가 없다라고 본다. 따라서 진정한 대화를 하려고 하면 직접 김정은을 바라보고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든지 또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북핵 해법을 이렇게 설명을 하셔주셨는데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이제 놓칠 수 없는 게 중국이잖아요. 사실 사드 배치로 인해서 우리에 대한 보복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국과의 관계는 좀 어떻게 푸셔야 된다고 보나요? 저는 그 첫 단추부터 잘못됐다고 봐요. 저는 3년 전서부터 외통위에서 사드 배치를 주장을 했어요. 네. 그것은 전략적 접근을 했던 겁니다. 저희가 국회에서 사드 배치를 주장을 할 때에 정부에서는 그것을 지렛대로 삼아가지고 중국과 북한의 핵 실험을 못하게끔 견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을 해라. 제가 그것을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그 정부에다가 담당 외무장관에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얘기할 테니 이게 지금 국민적 반응이다. 북한이 계속 핵실험을 하고 핵을 갖는다라고 한다고 하면 사드라도 배치해서 우리는 막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북한의 핵실험을 막아라. 이렇게 하게 되면 공조가 되는 거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정부에서는 우리는 제안도 한 적도 없고 또 논의한 적도 없고 논의할 의사도 없다. 이렇게 하면서 발뺌을 했어요. 오리발을 내미는 거죠. 그 당시에.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어느 날 갑자기 사드 배치를 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걸 납득을 하겠어요? 그럼 중국인들 어떻게 보면은 배신을 당한 거죠. 그렇게 보면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니까. 그래서 사드 배치도 그렇고 앞으로도의 그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가지고는 솔직해야 된다. 정직하게 원칙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설득을 해가면서 접근을 해야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뭐 중국에게도 사드를 우리가 배치하지 않으면 안 됐던 상황들 잘 알아요. 그것은 중국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중국이 직접적으로 미국과 대면을 해서 이 문제를 제기할 때에 어려운 거예요. 힘이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만한 한국을 가지고 하면서 압박을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간과를 하면 안 된다. 이럴 때에는 뭐 국가적 체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대통령 체면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을 지혜를 모아가지고 여야가 합심해서 어떻게 접근할 건가 논의를 해야 되는데 각자 노는 거죠. 이렇게 해서는 저는 이런 난국을 풀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국회 사절단으로 방미하는데 그 여야 간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당하고도 입장이 달라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같이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러나 국익을 앞에 놓고 안보 외교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가 없고 정파적 이해관계가 따로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관점에서 같이 갔고요.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풀어갈 때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우리가 당당하고 솔직하게 이렇게 해나가면 지금까지 잘못을 좀 만회하고 정상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뭐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중국의 입장에서도 결국은 물러설 수 없는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번에 그 전인대 이후에 이제 좀 새롭게 국면 전환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저는 이 과정 속에서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번에 제가 워싱턴 방문을 해가지고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오는 11월 달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방문하고 한국 방문하고 그다음에 중국 방문해요. 그렇죠. 그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드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국면인데 저는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어떻게 보면은 빅딜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또 워싱턴의 그 전문가들도 이 동북아 전문가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일본하고 협상하고 협의하고 그 안을 갖고 한국에다가 자칫 잘못한 통보하고 중국에 가서 빅딜을 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제도 대통령께도 저는 이 국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셨을 때 이번 11월 달 방안 중에 어떠한 우리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접근을 할 건가 다방면으로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여야 간의 뭐 입장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떤 네. 역량을 네. 모아 나가고 이제 안보하고 외교 분야에서는 특히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정병국 의원님이 이렇게 모범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보여주시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신뢰감 같은 걸 좀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국가가 풍전등화 아닙니까? 여기서 전쟁이라면 다 끝나는데 그렇습니다. 뭐 정파 간의 이해관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는 일치 단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치적인 현안 중에 하나가 지금 바른정당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좀 압축해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13일이죠. 전당대회를 하겠다 이렇게 앞두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에서 통합하자 이렇게 제의를 했고 또 바른정당 안에 이른바 이제 통합파 의원들도 그 부응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유승민 의원하고 이제 김무성 의원이 굉장히 그 입장이 좀 다르신데요. 지금 이러다가 잘못하면 당 깨지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봐요. 네. 정말 국민들이 어떻게 보실까? 그렇습니다. 네. 전 먼저 그걸 묻고 싶고요. 저희가 뭐 잘 아시잖아요. 그 바른정당을 창당한 사람들이 주도해서 대통령 탄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당이 주도한 게 아니에요. 저희가 먼저 탄핵 얘기를 꺼냈고 그 얘기를 제일 먼저 꺼낸 사람이 김무성 전 대표예요. 그리고 그게 동조를 해가지고 함께 했던 사람들이 바른정당을 주도해서 창당을 했던 거고요. 이 국면을 가져왔던 것은 그때도 어떤 정파적 이해관계보다는 국가를 먼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불이익을 받는다는 걸 잘 알면서도 주도했던 겁니다. 그러고 저희들이 분당을 하고 새롭게 창당을 할 때에는 또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는 지금 올해로 정치를 시작한 지 3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저는 정당을 한 번도 바꿔본 적이 없습니다. 대단하시네요. 그 서청원 전 대표도 있고 예. 김무성 전 대표도 6선, 8선이시지만 그분들은 중간에 당을 왔다 갔다 하셨어요. 친박연대도 갔다 그러나 오시고. 저는 30년 동안 5선 동안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나온 사람입니다. 그거는 제가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서 했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못하죠. 제가 우리 지역구의 당원 수만 28,000명이에요. 그분들만 투표해도 저 그냥 당선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나온 겁니다. 그 이유는 뭐겠어요?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할 때는 우리가 만든 대통령인데
얼마나 그 어느 누구보다도 아픈 가슴으로 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렇게 가서는 국가가 제대로 쓸 수가 없고 우리가 피 흘려서 쟁취했던 민주주의 87년 체제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울면서 했던 겁니다. 그리고 어렵지만 모든 기득권 내려놓고 새롭게 시작하자라고 했는데 친박을 중심으로 거부했기 때문에 불강력적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와가지고 창당을 했던 거예요. 창당을 하면서 우리가 꽃길을 간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려운 길을 갈 거다. 각오하고 나온 것 아니겠어요? 근데 불과 1년도 되지 않아가지고 일부는 100일도 안 돼가지고 13명이 이탈을 하더니만 이제는 1년도 안 돼가지고 이제 또 이탈을 하려고 하는 것 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아요. 자, 아무튼 현실적으로 교섭단체가 무너지면 굉장히 어렵겠죠. 많이 그러나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33명으로 출발했던 게 너무 꽃길을 갔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너무 우리가 거기에 안주한 것은 아닌지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거대 여당의 행태를 우리 스스로 보인 것은 아닌지 하는 것에 대한 반성부터 다시 시작을 하고 몇 명이 남든 간에 저는 우리가 지향해야 될 그 정당의 가치와 철학 그걸 기반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우리나라 정당사를 되돌아보면 모든 정당들이 인물 중심의 정당이거나 지역 중심의 정당이었었어요. 가치 중심의 정당을 해본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지지 기반이 따로 없어요. 어떤 특정한 사람은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갖고 지지 세력들이 있었지만 지금 우리 바른정당은 그게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에 대해서 굉장히들 걱정들을 하면서 움직이지 않는다. 변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지금 바른정당이 20석 아닙니까? 300분의 20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7, 8%의 여론 지지를 받고 있어요. 자유한국당 100명이 넘어요. 107명이에요. 그런데 13%. 뭐 다른 여론조사 뭐 온라인 무선이 아니라 유선으로 하는 그런 여론조사 기관은 20% 가깝게 나온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현상 아니겠어요? 국민들이 뭐를 생각하는 걸 봐야죠. 저는 과분하게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도. 그런데 저희도 만나보면 피부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뭐 지난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연초 대선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역구를 못 내려갔어요. 우리 지지층들이 과거의 지지층들이 워낙에 비난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정리하십니다. 그러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통합하는 게 어떻겠어? 이 정도지. 통합해. 안 하면 죽여. 이게 아닌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어렵지만 지켜라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결과론적으로 국민적 여론이고 국민적 바람이다. 그걸 저버리면 안 되죠.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하고 다시 통합을 하게 된다면 어떤 조건 하에서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왜 통합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통합을 해야 된다가 아니라 바른정당이 지향하는 가치와 원칙이 맞다라고 하면 일로 모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통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통합을 한다 하더라도 백기투항인 거죠. 예를 들어서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3지대에서 네. 바른정당이 지금 얘기하는 그 가치와 명분을 네. 중심으로 다시 보수가 뭐 새로운 정당을 만든다. 그러니까 모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네. 해쳐 모여한다 하면 가능하겠죠. 그런 경우가 아니면 그렇죠. 통합은 의미가 없다.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는데 저는 하나도 첫 번째 이유 통합론자들이 얘기하는 게 뭐 문재인 정부의 폭주를 막아야 된다. 과거 152명이었을 땐 뭐 여당했을 땐 제대로 했나요? 숫자가 얘기하는 것 아니고요. 오히려 107명하고 127명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정당 대 정당으로 하고 사당 체제율이 있을 때 지난번에 김희수 헌법재판관 부결시키듯이 적정하게 연대를 하게 되면 더 파괴력을 가져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명분도 안 맞아요. 국회 운영하는 데에도 유리하지 않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이 합쳤다. 그래서 국민들이 잘했다. 거기에다 표를 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승준 기자가 한 두 가지 좀 보충해 주시고요. 네,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도 좀 부탁드릴게요. 뭐 잘한 점 한 가지와 못한 점 한 가지 뭐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굉장히 그 잘한 측면들은 소통의 방향은 옳은 것 같아요. 그런데 못하시는 거는 실천을 안 해요. 첫날 그 대통령 취임하시기 전에 취임장에 오셨다가 국회에서 야당 대표실을 방문한 거는 정말 획기적인 거죠. 저희들도 박수 쳤어요. 야, 정말 기대 이상으로 잘하시겠다. 그리고 딱 취임 끝나고 나서 첫 번째 딱 청와대에 들어가서 그 다음날 참모들하고 와이셔츠차림으로 이 커피 테이크아웃 잔 딱 들고 산책 가면서 담소하는 것은 그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하고 비교가 됐고 사람들은 그걸 보고 열광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어제 그 대통령께서 우리 그 국회 사절단을, 외교 사절단을 만나시겠다 이런 겁니다. 언제든지 그 여야를 가리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은 더 민주당의 대통령이 아닌 거예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고 우리 바른정당의 대통령도 문재인이고 자유한국당의 대통령도 문재인이고 국민의당의 대통령도 문재인인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하고도 소통을 해야죠. 왜 더민주당하고만 얘기를 합니까? 저는 이거 잘못됐다. 그런데 이게 참 가면 갈수록 자꾸만 벽이 쌓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좀 굉장히 의미 있게 받아들였어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지금 대통령 중심제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청와대에서 5년 근무해봤고 또 장관을 해봤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대통령 비서실이 너무 비대하다는 거죠. 그리고 옥상 오게 되는 거예요. 대통령 중심제에서 장관을 영어로 세크레터리라고 합니다. 장관이 비서인 거예요. 직접 대통령은 장관과 직거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 비서실을 해가지고 한 층을 거쳐야지만 대통령하고 접근이 되는 거예요. 의원 내각제에서는 장관을 미니스터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이면서도 미니스터라고 얘기를 해요. 안 맞는 거거든요. 광화문 시대를 여시려고 하면 장소만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으로만 빼는 게 아니라 저는 그게 아니라 대통령 집무실이 세종 종합청사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서들 없애야죠. 거기 뭐 수석 비서관 있고, 거기 비서관들이 있고, 그 밑에 행정관들이 있고, 옥상 옥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눈 멀고 귀 멀고 역대 정권이 다 그랬던 거예요. 그거를 없애지 않으면 그 어느 정권에서도 처음에는 의욕을 가지고 정말 잘해보겠다고 출범을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제왕적 대통령이 돼가지고 전부 다 불행한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것은 그 체제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체계 시스템이.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그런 의욕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면 비서실, 그 보좌관 제도로 대통령 중심제가 다 보좌관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 메신저 역할만 하면 돼요, 부처 간에.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대통령제 얘기를 좀 하셨는데 개헌 논의가 좀 여전히 물밑에서 진행 중이잖아요. 이 개헌 논의는 어떻게 가야 하고 또 바람직한 권력 구조는 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제가 여기 오기 이전에 그 87년 체제 30년을 평가한다 그래가지고 김영삼 민주센터하고 김대중 대통령 그 라이브러리에서 공동으로 주최를 하고 또 저기 한국정치학계에서 공동으로 주최를 하고 국회에서 오늘 세미나를 하는 거를 보다가 왔어요. 저는 이거 87년 체제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헌법은 군사독재 정권의 산물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87년 우리가 개헌을 할 때, 개헌투쟁을 하고 할 때에는 직선제 개헌이 목표였던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장기 집권하는 것을 막을 거냐. 그게 단임으로 만든 거고. 그런데 그게 지금 30년이 지난 거예요. 더 이상 이건 수명을 다했다. 안 맞는 거예요. 그게 결과론적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로 대통령을 탄핵하지 않으면 이런 국면까지 가져온 거죠. 저는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어요. 대통령제의 장점이라고 하는 것 이 시대에 안 맞아요. 대통령제는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한다. 또 지속 가능하다. 정책이 라고 하는데 안 맞아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그래서
의사결정이 대통령 정책 결정을 하면은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되나요? 국회가 발목 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또 그 지속 가능한가요? 대통령제에서 저도 장관을 했습니다마는 장관의 평균 재임 기간이 1년 2개월이에요. 장관 바뀌면 정책이 원점으로 다 바뀌어요. 또 대통령도 같은 당에서 정권 재창출이 된다 하더라도 완전히 바뀌어요. 과거에 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 녹색 성장이 창조경제로 가고 지금 이제 또 바뀐단 말이에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같은 대통령 하에서도 장관 바뀌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거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지속 가능하게 안정적으로 발전을 구가하고 있는 나라들을 보면 다 의원내각제죠. 미국은 대통령제라고 하지만 연방제하에서의 대통령제죠.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 전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 권력 구조는 의원내각제로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치인 정병국의 미래를 지금 어떻게 설계하고 계시는지요? 저는 앞에서 소개를 받지만은 남원정, 개혁파, 소장파, 지금도 뭐 언론에서는 원조 소장파다 이런 얘기를 들어요. 저는 그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참 훈장답게 그거를 참 그 긍정적으로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 와서는 원조 소장파라고 하는 얘기가 참 부끄럽습니다. 제가 지금 5선입니다. 정치를 30년을 해왔습니다. 소장파는 아니시네요. 저 나름대로 그거는 뭐 소장파라기보다는 개혁에 예. 화두를 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나름대로 끊임없이 개혁에 앞장서 왔는데 결과론적으로 보수가 괴멸하는 국면을 우리 스스로 봤고 또 우리 손으로 한 거예요. 네. 그걸 보면서 그 참 반성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바른정당을 창당을 했어요. 근데 그 제가 바른정당의 정치학교의 학교장이에요. 얼마 전에 그 학생들 모집을 했는데 6.6대 1이에요. 그 사람들과 면접을 제가 다 했어요. 했는데 그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서 참 부끄럽더라고요. 정치를 잘못했구나.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보수주의자지만 지금까지 내가 보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창피해서. 그런데 바른정당이 하는 걸 보니까 이제는 내가 보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그런데 보수로서의 진보하고 대면을 해서라든지 온라인상에서 뭐 논리적 싸움을 하는데 밀리더라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치학교 입문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는 걸 보면서 우리가 정치를 잘못했기 때문에 진정한 보수주의자들이 보수라는 얘기를 못하게 만들어 온 거구나 하는 반성을 많이 하죠. 그래서 지금에는 이제는 그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바른정당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그 원칙과 가치를 중심으로 한 제대로 된 정당을 만드는 게 제가 이제 마지막 정치인으로서 30년 정치한 사람으로서 5선의 중진으로서 제가 해야 될 역할이다. 거기에 뭐 전력 투구를 할 생각이고요.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그 길을 갈 겁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켜주시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인터뷰 마무리하고요. 이쪽 마이크 보고 하면 되죠. 한 짧게 좀 인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한겨레 방송을 시청하시는 국민 여러분, 잘 보셨는지요? 이제 30년 정치를 했고 5선의 중진위원으로서 참으로 회한이 많습니다. 그 반성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어떡하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바른정당 바로 세워야 됩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저희들 힘 갖고는 역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켜주셔야지만 대한민국의 정치가 바뀝니다. 바른정당을 통해서 대한민국 정치가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정치 인터뷰, 오늘은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